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던 건 아니었었고요. 심지어 아마존이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고 또 대부분의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은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에 좀 나선 것 같다라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4월 한 달 동안 S&P 500 지수는 5% 이상 급등을 했고 다우 지수는 2.7%, 나스닥 지수는 5.4%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었는데 지난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4.2%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이렇게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였었고 또 한 가지 3월 개인 소득은 이 부양책 지원금 덕분에 21% 넘게 급증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애플에 대해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1.5% 하락했고요. 시장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끈 측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위터 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금요일에 15%나 급락했습니다. 일단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활성 이용자 수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15%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블록버스터급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죠.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덕분에 아마존은 장 초반에는 역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 다소 부진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4.8%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 밸런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올해 실리콘 카바이드의 매출이 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테슬라의 공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실리콘 카바이드는 테슬라가 100만 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테슬라 차량이 약 100만 대가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급락했는데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한 것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난 1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인 것처럼 2분기에도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었지만 그에는 살짝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매도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죠.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의 락다운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로 WTI 가격이 2.3% 하락했습니다. 63.4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금값은 전날 발표됐던 미국의 GDP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던 팔라듐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금 가격은 소폭 보합권에서 1768.8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의 이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엇갈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반면에 이더리움 가격은 지속적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사상 최고치 수준인 2,97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켓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5월엔 사고 떠나라 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본부장님의 재치가 날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타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5월이 됐기 때문에 5월 하면 떠오르는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
Sell in May죠. 맞습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잖아요. 네.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제 연말과 연초의 랠리를 좀 재미를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은 5월에는 잠시 시장을 떠나 있으라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 의견이 나와서 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JP모건에서 buy in May, 그러니까 5월에 사고 떠나라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4월 시장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요. S&P 500 지수가 5.2% 정도 월간으로 상승을 했고 성장주가 가치주를 대체로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JP모건에서는 늦봄과 여름에도 일단 시장 전체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를 선호하는 시장의 현상이 재개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 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의 랠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채금리의 재상승을 단기 모멘텀으로 JP모건 측에서 꼽았는데요. 즉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시장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즉 안 좋았던 5월 이후의 증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증시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4월에 잠시 웅크렸던 가치주가 다시 한번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좀 아웃퍼폼을 했는데 네. 이건 또 일시적인 거고 이제 5월부터는 다시 한번 가치주와 민감주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5월 증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땠길래 이런 그 격언이 나온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연말에도 좋고 연초에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대 등에 의해서 좀 괜찮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서 10월에는 뭐 중간에 여름 휴가도 끼어 있고요. 시장을 잠시 떠나 있어라라는 그런 월가의 격언인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은 지난 1950년 이후에 그 6개월 구간 중에, 그러니까 각 월 중에 6개월 구간을 다 뜯어놓고 봤을 때 S&P 500 지수가 5월에서 10월까지의 상승률이 1.7%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도 64.8%에 그치면서 4에서 9월과 동률로 그 상승 확률도 꼴찌였고 수익률도 꼴찌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를 이 산출을 해보면은 6.8%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나오면서 상승 확률도 77.1%로 거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작년에는 정반대 흐름을 물론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팬데믹이라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2에서 3월에 조정을 겪은 이후에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면서 5월에서 10월까지 오히려 13.3%나 또 상승을 했었는데,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10년간의 셀린 메이가 그다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맹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월가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하는데, JP모건에서 이번에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또 다른 양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5월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난 4월은 그렇게 우리에게 잔인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과거의 역사가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올해는 과거와 조금 다른 모습이 또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월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마하 축제인데요. 주말 사이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부회장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연례 회의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투자 구루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주주총회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헤드라인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 팬데믹 당시에 애플의 주식을 일부 매도했던 것은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애플 주식을 작년에 한 3.7%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애플을 매도했던 것은 실수라고 말을 하면서 애플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애플 주식은 여전히 굉장히 할인 중이다라고 워렌 버핏 회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작년 팬데믹 당시에 항공주도 역시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큰 뉴스가 됐었죠. 하지만 애플과 달리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 사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제선 여행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닝 파워를 잃었다라면서 아직도 여전히 항공주를 원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스펙은 통상 2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되죠. 2년 안에 끝내야 하는 어떤 사모펀드의 압력 때문에 이 스펙 열풍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외에도 버핏 회장과 멍거 회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서 버핏 회장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는 법인세가 5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멍거 부회장은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버핏 회장은 비트코인 상승론자들의 비난을 받기 싫다면서 또 대답을 하지 않은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자, 이 중에서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전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주 이에 대한 좀 엇갈린 의견이거든요. 애플과 항공주에 대해서 일단 버핏 회장의 의견 들어봤고 월가의 시간은 어떨까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반응이 좀 미미했죠. 네. 오히려 좀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후에 저희 의견을 좀 본다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골드만삭스가 애플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반성문을 쓴 내용도 전해드렸지만은 대체로 좀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IB에서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0에서 18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 작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이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고 판매 대수가 결국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58에서 161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또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었던 그런 실적의 힘을 증명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실적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 폭이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의 공항 내 보안검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에 5에서 6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선은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다소 좀 더딘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국내선 티켓 판매가 최근에 마이너스 33.8%, 그러니까 19년 대비해서 33.8%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전주에 마이너스 38%에 비해서 또 한 번 좀 개선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51.3%로 나타나면서 물론 이제 3월 초에 마이너스 66.9%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주 두 개를 좀 예로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선 위주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미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1년 전과 대비해도 10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위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전히 전 고점의 반토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국내선과 국제선 간의 회복 노선의 그 엇갈림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이제 4월 말에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데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마켓 퍼폼 그런 레이팅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선 위주의 항공사에게 좀 경계론을 내비치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타자가 이제 국제선 회복에 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될 가능성을 저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게 국제선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항공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제선과 뭐 비즈니스 이쪽으로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선 이용 그리고 비즈니스 이용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항공주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높아진 콧대입니다. 사실 저는 앞에 이야기를 좀 많이 줄였어요.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거든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높아진 콧대를 네네. 과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엑슨모빌이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3% 가깝게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해서 깐깐한 잣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2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내면서 전분기에 200억 달러 넘는 적자 등 4분기 연속 적자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CEO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 집중이 1분기 호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2.88%나 좀 빠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베스터 데일리 같은 그런 기관 그 매체에서는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우려가 국제 유가를 떨어뜨렸고 오히려 이날의 에너지 업종 전체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았던 것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CNBC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목요일까지 엑소모빌의 주가가 YTD 기준으로 43%나 올랐다. 즉 호실적을 일단은 선반영해서 많이 이미 주가가 올라왔다는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이번에 좀 깐깐한 잣대를 좀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튀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미리 모든 것을 선반영했다.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팩트셋의 이 자료에 따르면요. 1분기의 EPS 증가율이 지금 무려 45.8% YOY 기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처럼 좀 실망스러운 시장의 반응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짐 크레이머도 그래서 어닝 시즌이 지금 매우 하이 스탠다드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팩트셋이 지난 4월 23일까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은 EPS 서프라이즈 시의 주가의 평균적인 반응이 0.4%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5년 평균이 0.8% 상승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낙폭도 마이너스 0.7%로 5년 평균 마이너스 2.5%의 상승률 대비해서 적지만은 시장이 역시 시장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고 좀 높아진 콧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이번 어닝 시즌 때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란 얘기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매체에서도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꼭 YTD로 얼마나 올랐더라. 네네.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한 석 달간의 주가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20% 높아졌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오히려 굉장히 이를 많이 뛰어넘는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은 그 폭이 좀 미미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로스보더 결제 여기에서도 네네. 해외 여행에 가서 카드를 긁는 그 수요의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20% 이상 높아진 거를 정당화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애프터마켓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